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를 잠깐만 복습할 겸, 이제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빅뱅 정상 우주론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팽창 우주론을 하면서 약간 좀 허무맹랑한 약간 그런 이론이긴 하지만 지금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그냥 지금 그대로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지평선 문제, 평평선 문제, 자기 홀곡 문제, 요 세 가지가 만약에 문제 나온다 그러면 보통 요 첫 번째 게 잘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것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애가 누굴까? 그래서 했을 때 물질과 에너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물질에서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양적인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의 밀도는 점점점 감소한다. 비율도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산을 할 때, 좀 이렇게 꼭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하고의 대략적인 비가 5대1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5대1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빅뱅 초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물질의 밀도는, 그러니까 물질의 비율은, 이제 이렇게 감소를 하긴 하겠지만, 물질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비는 5대1 정도로 이제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은 실제로 A 암흑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중력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대략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만 좀 살짝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발견됐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암흑물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걸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공간에 왜곡이 되면서 빛의 경로가 약간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거 갖다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사진만 딱 보고 얘가 암흑물질을 좀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할 것들인데,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에 대한 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 속도. 자, 우선은 이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는 나오면 이제 계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여기서 낼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라든지 아니면 고급 지역 넘어갈 때 그때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우리 은하 회전 속도에 대한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회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회전이라 하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어. 크게 두 종류. 하나는 뭐냐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강체 회전이 있고, 하나는 케플러 회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강체 회전하고 케플러 회전이라는 말이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모양을 보면 간단해. 뭐냐면, 강체 회전은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었던 그 회전 원판 있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원판이 있다 라고 치고, 여기가 회전의 중심이다 라고 치고,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친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선을 이렇게 반지름에 대한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난 다음에 요 지점을 우리가 A라 쳐보고 요 지점을 B라고 친다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줬을 때 이렇게 있던 이 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A가 이만큼 이동해서 A 다시가 될 것이고, B는 요만큼 가서 B 다시가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하고 B하고 지금 분명히 같은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놨었는데, 같은 제 선상에서. 근데 보니까 A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나오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나, B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나오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나 같은 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각속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물리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각을 가는가, 이걸 따져봤더니 지금 A나 B나 회전 중심에서 거리가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어차피 각속도는 A나 B나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 같은 시간 동안에 간 이 원호의 길이를 보게 되면 A가 짧고 B가 더 길어지지. 그래서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가야 될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선속도 또는 접선 속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회전하더라. 그래서 A하고 B 중에서 B가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라지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관계식만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 접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리에 비례하는 거구나.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회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체 회전은 그렇다 쳐. 근데 케플러 회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런 것들이야. 자,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행성이 A와 B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A와 B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래 있었을 때 A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는 거하고 B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는 거하고 이렇게 어떤 인력에 의해서 공전하고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케플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잠깐만 식을 잠깐 써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A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태양의 질량을 라지 m,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을 스몰 m,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r, 그 다음에 이 행성의 공전 속도를 v라고 친다고 하면 그때 이 행성이 중심별에 묶여가지고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성과 별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만유 인력이 행성한테는 구심력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유 인력을 구하는 식 G 곱하기 두 천체의 거리 제곱분의 두 천체의 질량곱. 이게 만유인력이지. 그러면 이것이 얘한테는 구심력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거냐면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얘는 R분의 라지 G, 라지 M은 V 제곱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여기서 라지 G는 만유인력 상수니까 우리가 상수는 빼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중심별의 질량이니까 빼고 결국 요 둘의 관계를 보게 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심별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더 느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건 이해되지? 식을 보니까 좀 되게 막 어렵진 않지? 자, 그러면 얘하고 가까이 있는 A와 별과 멀리 있는 B를 봤었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걸 보게 되면 A는 이만큼을 갈 수 있지만 B는 이거밖에 못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속도 면에서 본다고 치면 결국 중심별과 가까이 있는 행성이 훨씬 더 빨리 각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 오식을 보면 알겠지만 중심별과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공유수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선속도는 A와 B 중에서 A가 더 크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식이야. 그래서 이 행성의 공전하는 속도는 결국 요 관계가 될 것인데 우리가 제곱끝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관계식만 따져본다면 결국 회전하는 속도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곱을 붙이는 거지만 그건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회전 속도는 강체 회전일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회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케플러 회전할 경우에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공주수가 더 느려진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행성이 아니지만 이제 명왕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도는데 대략 한 20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질수록 더 공주수가 더 늦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다가 현관에서 뭐 혼났어? 늦게 왔다고? 표정이 다들 왜 그지 같지? 괜찮은 거지? 괜찮아. 괜찮아? 영혼이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에 대한 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은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은하만 따로 이제 볼 건데,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잖아? 그러면 요렇게 원반 모양으로 됐대. 원반 모양. 요렇게 둥근 원반 모양이고, 가운데 별이 많이 모여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팽대부. 팽팽하게 큰 부분, 팽대부. 그리고 여기를 다른 어떤 책에서는 벌지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는 잘 안 쓰니까 넘어가고, 아니면 은하 중심부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은하면 또는 나선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요거를. 자, 이랬었을 때 우리 은하를 북반구에서 쭉 올라가서 내려다본다. 그러면 우리 은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 회전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은하는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 중에서 어느 회전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 우리 은하는 회전한다고 그러면 강체 회전일까? 케플러 회전일까? 이게 지금 별이 많이 모여있는, 별이 한 2천억 개 모여있는 집단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강체 회전이 더 자연스러워? 케플러 회전이 더 자연스러워? 케플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지. 왜냐하면 중심부의 인력으로 인해서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케플러 회전이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여기 팽대부 있지? 여기에는 별이 아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주 많이 몰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별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고 별과 별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 잡아당긴 인력이 아주 강해. 그래서 여기 팽대부에서는 처음에는 케플러 회전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별의 개수도 많고 별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하다 보니까 팽대부에서는 강체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돼. 강체 회전. 그 다음에 은하면과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확실히 별의 개수 밀도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케플러 회전한다. 이런 식으로 예상했던 것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프린트물 파일을 보면 이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을 우리가 은하 중심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은하 중심 떨어진 거리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회전 속도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에서 어느 정도 꺼지는 요렇게 돼서 여기가 팽대부가 됩니다. 팽대부. 사실은 이거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러 지금 크게 그린 거야. 여기가 지금 팽대부가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강체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 치는데 이 팽대부를 벗어나면서부터 별의 개수 밀도가 줄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케플러 회전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강체 회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확 빨라졌다가 케플러 회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 거다라고 본 것들이지. 이게 처음에 예상했었던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가 이럴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야. 그런데 실제로 별의 어떤 회전 속도를 구했더니 시선 속도나 이런 것들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여기서까지는 강체 회전하는 건 맞아. 요게 지금 예상값이네요, 여기가.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여기서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 회전 속도 분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암흑물질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잠깐만 좀 변형할 때, 이 식을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나와 있는 GMR V 제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봤었을 때 이 행성의 공전 속도는 결국 떨어진 거리와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지. 행성의 질량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 행성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별의 질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끝에 있는 별이 하나 있다 생각해봐. 이게 끝에 있는 별. 이 별이 회전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 별의 질량은 중요하지 않고 이 별을 포함한 이 궤도 안쪽에 있는 어떤 질량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 가고 있는 속도만 알게 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자, 다시 이 별의 회전 속도만 안다면, 이것만 안다면 어차피 여기서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상수니까 넘어가고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궤도의 안쪽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넘겨서 라지 m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봐요. 그러면 얘는 g분의 rv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수와 공조속도와 거리만 알면 되더라. 이 얘기인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으로 예상했었던 것이 실제 이만큼 되겠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질량이 있다는 뜻이야.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질량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질량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예상되고 있는 요거는 결국 보통 물질 요거 하나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속도라 친다고 그러면 실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도차만큼이 질량차가 되고 있으니까 속도차가 질량차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보통 물질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만큼의 속도차 요만큼의 속도차가 곧 이만큼의 질량차가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보통 물질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합이 이만큼으로 해서 나타난다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어때요? 막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가 회전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중력 렌즈 현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간단해. 그냥 사진만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것인데 요거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증명해 보시오라고 나온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겪으셔야 돼. 근데 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랑 같이 잘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어서 오세요 이 쌍놈새끼들아. 근데 지금 몇 시를 지금 오신 거야? 네, 편히 앉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근데 저기서 실제 거리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실제 거리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그래프에서 절로 가면 거리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질량은 사실 안에 있는 건 일정한데 거리가 증가하는데 왜 속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지. 그게 암흑물질이 여기보다는 이쪽에 더 많이 분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질량이 많아진다. 이 뜻이거든. 근데 암흑물질의 분포가 우리 은하 중심부보다는 가장자리,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 그래서, 우리 은하의 나선팔을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만약에 그려본다고 치면 이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엄청 많이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거리가 여기 있으면 그 안쪽에 있는 모든 질량을 합한 값을 저 질량으로 하고 그렇지. 요걸로 계산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줬던 파일을 잠깐 봅시다. 자, 요게 지금 나온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암흑물질과 같은 경우는 예측되는 속도값하고 실제 관측되는 속도값은 요게 보통물질, 요게 지금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을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암흑물질을 찾는 거에 대한 거는 나오면 요 놈이니까 요걸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주론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론을 쭉 정리했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가소팽창 우주예요. 가소팽창 우주. 그래서 그 가소팽창 우주에 대한 거를 잠깐 이제 볼 건데, 이거를 처음 발견한 것은, 처음 발견한 것은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요. 1A형 초신성. 자, 우선은 요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험도 잘 안 나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뭐냐면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다시피 요거 로마 숫자로 1이라는 뜻입니다. i가 아니야. 자, 1A형 효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밤에 보는 별, 물론 여기선 별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별을 많이 본다라고 치잖아? 그러면 내가 보는 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태양계와 같이 별 하나에 행성이 돌고 있는 항성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뭐냐면 2개 이상의 별이 하나의 공통 질량 중심을 갖고 서로 마주보면서 공전하고 있는 쌍성계, 요게. 그래서 2개가 서로 돌고 있으면 쌍성계, 3개가 돌고 있으면 삼중성계, 4개가 돌고 있으면 사중성계, 5개 이상이 되면 다중성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7개의 별이 돌고 있는 게 관측이 됐습니다. 근데 7개의 별이 그렇게 돌잖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얘를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거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쌍성계라고 생각해 돼요. 쌍성계. 자, 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 2개가 하나의 공통 질량심을 갖고, 쟤는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2개의 별이 똑같은 질량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별은 질량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별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에는 작은 질량 갖고 있는 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공통 질량이 주면 여기쯤 될 겁니다. 무거운 쪽이 있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질량이 큰 별,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자, 우리가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들 얘기할 것들인데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진화의 단계를 막 거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질량이 이렇게 큰 별과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이라 해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쭉 이어지는 그런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질량이 작은 게 있는데, 이때 질량 큰 별과 질량 작은 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질량 큰 별은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 질량이 작잖아? 그럼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느려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걸리는 시간을 본다고 그러면 질량 큰 별이 태어나서 금방 돌아가셔. 근데 질량 작은 애들은 주구장창 계속 살아. 그래서 질량이 크다, 질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화 속도하고 상관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공통 질량심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때 질량 큰 별이 진화를 빠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그냥 작은 마지막 단계의 별로 딱 끝날 때가 있는데 그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색 외성이랍니다. 백색 외성.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요 자그만 별로 해가지고 이 별은 진화가 끝나. 더 이상 이제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딸려 있었던 이 동반성이 이제서야 진화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주계열성으로 조그맣게 있었던 이 별이 시간이 가면 갑자기 확 커집니다. 거성으로. 그 적색 거성으로 얘가 이만큼 커지게 돼. 자, 그러면 이 별의 중심에서 이 별 중심까지의 거리는 동일한 상태에서 얘는 백색외성으로 해서 진화가 끝났는데 질량 큰 별은 얘는 이제서야 진화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해. 그래서 거성으로 만약에 가기 시작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별에 딸려있는 이 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별 표면에 있었던 물질들이 얘가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개가 안정적하게 돌고 있었는데 한 개의 질량 작은 이 별이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표면이 이 질량 큰 별과 가까워지면서 얘가 여기 있는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진화가 끝나서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는데 주변에서 물질이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감싸기 시작해.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별을 누르는 압력이 점점점 강해지겠지. 이것이 점점점 강해지다가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압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부의 온도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질량들 중에서 약 1.44 태양 질량. 지금 이거는 기호입니다. 기호.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점 찍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앞에 M을 붙였으니까 얘는 질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태양 질량의 1.44배. 태양 질량이 1.44배라는 뜻이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질량이 1.44 태양 질량까지는 버티는데
그 이상의 더 많은 물질이 두게 되면 누르는 압력에 따른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별이 이걸 못 버텨. 나중에 그래서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 별이 요 질량까지 버티다가 그 이상에서 버티지 못하고 빵 터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 별을 1A형 초신성이란 말 쓰는 거예요. 1A형 초신성. 초신성이란 말은 별이란 뜻이 아니고 별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44라고 하는 요거를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요 질량으로 인해서 얘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질량 넘어가지 못해.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때 요 질량으로 인해서 이 별이 폭발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질량으로 폭발하는 거야. 똑같은 질량. 여기 있는 별은 저기 있는 별이든 간에 똑같은 질량으로 얘가 폭발을 해. 그러면 광도가 일정합니다. 광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같은 양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밝기로 보이는 거야. 똑같은 밝기의 광도를 갖는 거야. 이 말은 같은 말로 뭐냐면 절대 등급이 같다라는 뜻이지. 절대 등급이 일정한 거야. 참고로 이 절대 등급은 약 마이너스 19.5등급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20등급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1A형 초신성이든 간에 같은 질량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같은 광도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절대 등급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요 말 이해됐지?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 입시 준비하면서 아마 언뜻 들어본 것이 있을 거야. 뭐냐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연주시차. 또. 그 AU. AU? 거리지수. 거리지수. 또 세 번째. 파장?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구하는 것이지. 들어본 적 있나? 셰페이드라는 변광성. 책 이름이 셰페이드가 있잖아. 근데 그 책 이름이 그걸 딴 건데, 셰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요 얘기는 나중에 고급지와 가서 넘어가서 이제 할 것들이고, 여기서 우리는 거리지수 이거 하나만 보면 되고. 자, 거리지수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뭐 0보다 작냐, 크냐, 같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식이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리 R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파섹을 씁니다. 요거. 그러면 다 나왔지. 얘가 지금 절대 등급은 일정한 상태고, 그러면 내가 관측을 해가지고 겉보기 등급만 안다면 절대 등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 구하는 건 금방이야. 그치? 그래서 1A형 초신성과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오글거리는 말인데 우주 사다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저 은하까지 거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 거리수 이 공식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포그슨 방정식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뭔가를 할 거는 고급 지원에서 할 것들이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주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 요걸 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가속 팽창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그 배경지식으로 첫 번째 요걸 한 겁니다.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요걸 한 것이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허블 법칙에 대해서 할까 말까라고 그때 지난 적이 있었는데, 허블 법칙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안 하는데 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그걸 잠깐 좀 이해해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좀 들어봤을 것인데, 자, 지구에 있는 내가 어떤 은하를 봤어. 그러면 이게 가까이에 있는 은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지는 은하가 있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은하는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다 멀어진다 이게 아니야. 가까이 다가오는 은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은하는 다 멀어지는데, 이게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은하가 멀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잘 봤더니 가까이에 있는 은하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후퇴하는 속도가 이만큼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잖아.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이 은하와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은하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후퇴하는 속도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가까이 있으면 느리게 후퇴하고 있고 멀리 있으면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후퇴하는 속도를 우리가 V라고 친다고 그러면 허블 상수 h 곱하기 거리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허블의 법칙이야. 후퇴하는 속도, 그러니까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는 결국 얘는 허블 상수니까 잠깐 제껴두고 요 거리에 비례하고 있다. 요거. 그래서 거리만 알면 이 은하가 얼마만큼 후퇴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또는 반대로 후퇴 속도를 알게 되면 이 별까지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지구에 가까이 있는 어떤 별이 있었대. 그 다음에 지구랑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별이 있었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잠깐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보자. 여기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광년이야. 그 다음에 지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광년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10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별이 출발해서 나한테 별빛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만광년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 별빛이 출발해서 나한테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년. 그러면 내가 보는 하늘에 있는 별들은 거리가 다 다양할 건데 거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빛이 나한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양하다라는 뜻이지.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이 별도 지금 보고 있고 이 별도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 현재 나는 이 별을 볼 때 10년 전 과거를 보는 중이고 이 별은 만년 전 과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하늘에 같은 별로 보인다 하더라도 각각의 거리가 다 다르고 각각의 시간이 다 다르다 이 얘기지. 얘는 10억 년 전의 과거, 얘는 1년 전 과거,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최근에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뜻이고, 가까이 있다는 뜻은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과거의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다 이 뜻이야. 10년 전 정보, 만년 전 정보. 요게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허블 법칙으로 한번 따져보자. 10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은 우리가 거리만 알면 후퇴하는 속도를 예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거리에 있으니까 얘는 아마 요 정도의 후퇴 속도를 가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이 별은 너무 멀리 있어. 멀리기 때문에 후퇴하는 속도는 더 빠를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된 값입니다. 요게.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별에서 오는 별빛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별이 얼마만큼 빠르게 후퇴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말할 것들인데 지금은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별을 봤더니 실제로 이 별의 이 편의량을 보고 계산했더니 예상되는 값과 거의 일치하는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 거의 일치해. 자, 파란색은 실제 값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 있는 이 별을 봤더니 이 정도로 빠르게 후퇴할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봤더니만 그게 안 돼. 못 미쳐. 차이가 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둘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멀리 있을수록 이 둘의 차이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지금 최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별은 예상되는 후퇴 속도와 실제 후퇴 속도가 거의 비슷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별일수록 예상되는 값과 실제 값을 비교했더니만 이런 관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예상보다 느리게 후퇴했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예상만큼 빠르게 가고 있어. 그러면 먼 과거에 있는 이 별은 예상보다 느리게 후퇴했지만 지금은 예상만큼 후퇴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먼 과거에는 예상보다 느리게 후퇴했어. 근데 최근은 예상만큼 후퇴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예상보다 느리게 후퇴했다가
지금은 예상만큼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느리다가 최근에 빨라진 거구나. 말이 좀 애매하지? 자,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이거. 이게 가까이 있으면 최근 거야. 멀리 있으면 먼 과거야. 그러면 먼 과거의 별빛의 정보를 봤더니 예상되는 것보다 느리게 후퇴하고 있는 거야. 실제 값이. 그런데 가까이 있는 별들을 분석해 봤더니 예상되는 것만큼으로 가고 있대. 여기서 헷갈리지 말할 것이 화살표의 길이를 보지 마. 화살표의 길이를 보지 말고 둘의 관계를 잘 따져봐. 둘의 관계. 예상되는 것보다 느리다가 예상되는 것만큼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먼 과거에는 느리게 후퇴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가속되고 있는 거구나. 자, 나 이 말 이해 못했다. 다시 얘기해 줄게. 손가락 한번 살짝 들어봐, 이렇게. 자, 다시.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간이 다르다는 거야, 시간이. 멀리 있다, 아주 먼 과거의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뜻이고, 가까이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의 길이를 보지 말고 어떤 걸 봐야 되는 거냐면 둘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후퇴 속도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어. 그런데 실제 봤더니 안 돼. 느려, 생각보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별의 후퇴 속도를 봤더니 생각보다 느리게 후퇴하고 있다. 예전에는 느리게 후퇴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상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얘가 후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막말로 얘를 만약에 이 거리를 보냈어. 이 별을 일로 보냈어. 그러면 예상과 실제가 여기서 같았다면 얘는 여기서도 같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별을 만약에 이 거리에 보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실제 값이 예상되는 값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느렸다가 지금이 빨라진 거구나. 그래서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지. 우선 이렇게. 자, 그래서 1A형 초신성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인데, 그것을 해갖고 그래프를 그리면 요게 나오는 거야. 요게. 그래서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사실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건데, 급팽창 우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감속 팽창이 되다가 등속 팽창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가속 팽창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속 팽창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우주 안에는 물질이 존재하게 되고 인력이 작용하게 되면 우주는 팽창 속도가 오히려 느려져야 되는 것인데,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알짜 힘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왜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다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청력으로 작용하면서 우주를 밀어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야.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는 요것이 나오면서, 그러면 얘를 가속시키기 위한 알짜 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더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지. 되었죠? 자, 그런데 이건 여담이야. 여담이야. 지금 한참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논란이 되긴 했었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로 가속시키려면 암흑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가속 팽창 우주가 나온 배경은 뭐였냐면 요거 갖다가 우리가 계산했던 것들인데, 이거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1A형 초신성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거리를 알아냈던 것들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1A형 초신성으로 우리가 알게 된 이 절대 등급이 만약에 안 맞으면, 이거 안 맞으면 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달라지잖아? 그러면 허블 법칙에서 말하는 거리를 알아야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거리가 뭔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후퇴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후퇴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속 팽창 우주가 틀릴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연대 모 교수 두세 명하고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천문학회에서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되는 중이고, 그래서 저게 틀리게 되면 저거 틀리고 거리 틀리고 이거 틀리고 그럼 이게 다 틀리는 거야. 가속 팽창 우주가 틀렸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암흑 에너지 존재가 달라진다?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도 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었던 우주론이 다 틀리는 거야. 난리 개난리가 나는 것이지, 요게.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전공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물리 쪽을 하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만유인력 상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만유인력 상수가 달라지게 돼. 요게 달라지면 만유인력 상수가 달라지게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있었을 때 만유인력 상수가 크든 작든 게 무슨 상관이야.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제 우주 탐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가 달라지게 되면 다 틀어지게 돼. 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회에서 이 논쟁이 지금 거의 10년 넘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리도 난리가 나. 요게.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한번 얘를 틀렸으면 좋겠어. 다 틀려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기고만장해. 그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와 같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 놈입니다. 자, 지금 요 얘기는 조금, 무슨 소린가 싶을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야 돼, 이거는. 자, 뭐냐면, 우주의 미래야. 지금 내 미래도 모르겠는데, 우주의 미래까지 해야 돼. 자, 우주의 미래인데, 이 우주의 미래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방금 없앴던 것처럼, 암흑 에너지가 없다. 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암흑 에너지가 없다. 라는 전제 하에.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 이게 뭐 구형일지, 별 모양일지, 네모일지 몰라. 근데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천문 쪽 하는 사람들과 물리 쪽 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모양이 아마 도넛 모양일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고, 우선은 이 우주가 구형이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구형. 자, 그러면 우주가 한 점에서 뻥 하고 확 커졌어. 이렇게. 쫙 커졌어. 그때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얘가 쫙 커지는데, 그때 우주의 끝, 우주의 크기, 그것이 쫙 밀려가. 요게. 근데 관측자인 내가 이렇게 우주 안에서 보고 있는데 우주의 끝이 이렇게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대. 이 우주의 크기가 지금 여기 끝이야, 끝. 자, 이랬었을 때 이 우주가 뒤로 물러나는 속도를 우리가 요렇게 이만큼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잡아보죠, 이렇게. 이 우주가 빅뱅으로 빵 해서 쫙 가는 그 속도를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우주 안에 물질이 있으면, 그치, 물질 많잖아요? 그 물질이 있으면 물질에 의한 인력으로 얘의 팽창을 언젠가는 멈추게 하게 돼. 암흑 에너지가 없는 거야, 지금. 물질만으로 인력이 막 작용하다 보니까 팽창하려고 하는 우주를 계속 안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얘를 언젠가 멈추게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 안쪽으로 당기는 요 힘이 얘랑 같으면 우주는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멈출 거다 라고 보는데, 그때 말하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계밀도라고 합니다.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주 밀도란 뜻이 아니고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상의 밀도야. 가상의 밀도. 자, 그러면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어.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실제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밀도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이 임계밀도랑 같은지, 큰지, 작은지 이것만 비교한다면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대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임계밀도 값은 우주 팽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인데, 그 힘과 실제 우주 안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 요것만 안다 그러면 우주가 더 팽창할지 수축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늠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임계 밀도는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가상의 밀도야. 그래서 우주 안을 봤더니 임계 밀도 값과 거의 일치했는데 이렇게. 만약 임계 밀도하고 요 빨간색 뭐냐면 우주 밀도 또는 실제 밀도 이런 말 쓰는데 만약에 이거와 이게 만약 같은 상태라고 그러면 우주는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언젠가 멈출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썼을 때 우주의 공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본 것들이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우주의 끝 공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우주를 평탄 우주라고 합니다. 평탄한 우주. 요거를 평탄 우주.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만약에 우주의 끝이 여기다라고 가정해봐.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힘은 이만큼이었어. 그리고 임계 밀도 값이 만약에 이만큼이었어. 그런데 봤더니 우리 우주 안에 있는 밀도가 생각 외로 너무 적어. 이렇게 너무 적어. 그러면 우리 우주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밀어내고 있는 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우주가 계속 팽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주의 끝인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공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린 우주라는 말을 쓰는 거야. 하나만 더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관측된 내가 서 있고 우주의 끝이 여기다 생각해보자. 우주가 팽창한 힘은 이만큼이었대. 그리고 임계 밀도 값은 이만큼이 나왔대. 똑같아서 이렇게. 그런데 실제 우리 우주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우주의 끝은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주의 끝의 공면은 이런 식으로 내 쪽으로 구부러진 상태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우주를 이를 닫힌 우주. 지금 이 말이 이해됐을까? 요거 열린, 평탄, 닫힌 세 가지 우주가 있어. 이 세 가지 우주가 있는데 결국은 임계 밀도하고 우주 밀도 중에서 누가 더 크고 같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평탄 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하고 값이 같은 상태일 때,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우주 밀도보다 임계 밀도 값이 더 큰 상태일 때, 닫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상태일 때 닫힌 우주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뜻이야. 여기서 아까 처음에 했다시피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암흑 에너지가 최근에 많이 밝혀졌단 말이지. 그 아까 가스팽창 우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 우주 밀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주 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만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야.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우주 밀도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 우주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를 좀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주 밀도가 우리 우주 안에 있는 밀도가 이 두 가지 말하는 것인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임계 밀도 분의 우주 밀도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우주 밀도는 물질과 에너지를 합한 걸 말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메가 상수라고 합니다. 오메가 상수. 갔다 오시고 오메가 상수라고 하게 되는데 평탄 우주일 경우에는 이 오메가 상수 값이 1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얘와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 상수가 1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닫힌 우주는 오메가 상수보다 1보다 더 큰 상태일 때 오메가 상수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 값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값이 1이냐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아침부터 이런 거 하려니까 좀 환장하겠지. 이게 무슨 공상과학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나중에 이게 이제
학교 시험으로 나올 때는 더 이상 할 거야.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신기하고.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니네 수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대강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했으니까, 우선은 우주의 공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합시다. 아니, 숨지겠네.